안녕하세요. 저는 참 멋없게 파혼을 하고 다시 싱글의 삶을 누리고 있는 40살 여성입니다. 말 그대로 전 사랑하는 예비 신랑과 상당히 쪽팔린 상황에 처해 기가 막히게 파혼을 했습니다. 그때 일을 다시 회상하기만 해도 얼굴이 시뻘개진 상황이었죠. 제가 결혼을 준비하기에는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사리분별 잘하고 야무지게 결혼할 줄 알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제 주위에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막상 준비해보고 나니까 결혼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나이를 먹어도 어떤 난관이든 실수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나이 어려도 똑똑한 사람 무지 많습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경험치 차이에 따라 선후배로 나눠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업무에 대해선 저 스스로 능력 있는 여자라 자부할 수 있지만 결혼 관념만큼은 사회 초년생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말을 나름 거창하게 표현해 저 스스로를 포장해봤지만 실상은 그냥 무지해서 바보같이 뒤통수 당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서름보단 창피함이 몰려옵니다. 저의 잘못이란 걸 저 또한 무척 잘 알고 있으니 나이 먹고 왜 저러나 하는 시선보다는 저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며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게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느낄만 했던 시기가 좀 늦게 찾아왔습니다. 살면서 연애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동안 결혼하고 싶을 만큼 이렇다 할 남자가 없어서 짧게 만나고 헤어지길 반복했어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연애를 시작한다면 언젠가는 결혼 얘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자 쪽에서 먼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독거 인생으로 일만 하며 살다가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고 기막힌 운명이 있다더니 한날 난생 처음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느껴보도록 해준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예비 신랑의 존재였고 저는 그 만남을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음악 쪽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 예비 신랑이 수강생으로 들어왔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예비 신랑이 제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알겠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남자를 안 만난 지 너무 오래되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보다 5살이 어린 친구였어요. 당연히 초반에는 예비 신랑을 남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5살 차이면 제 인식에선 저의 또래가 아니라 한참 어린 친구였거든요. 그런 친구에게 호감을 느낄 건더기도 없었지만 제게 호감을 표시해 줄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이 처음으로 제게 호감 표시를 했을 때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 고집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제게 근 1년이나 일관된 마음을 보여주는데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심이라고 제가 착각을 해버렸지 뭡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참 우스운 착각이었네요. 그렇게 제가 마음을 열자 그 이후 예비 신랑의 표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예비 신랑이 제 사적인 영역을 조금씩 침범해왔고 나중에는 제가 예비 신랑이 곁에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될 정도로 함께 하는 날이 늘어갔어요. 자연스레 연락을 주고받는 건 물론이고 돈 없는 학생이었던 예비 신랑은 제 학원에 자처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침부터 귀가 전까지 둘이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예비 신랑의 존재가 제 편견 속 어리기만 한 모습과는 다른 장점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나이에 비해 꽤 현실적이었고 실속 있다는 것 외에도 애늙은이처럼 말하는 본색 또한 상당히 어른스럽고 중후했습니다. 예비 신랑과 같이 있으면 오히려 제가 예비 신랑보다 떨어지는 기량을 가진 것 같기도 했어요. 한참 즐기고 놀만한 나이인데도 늘 자기 일에 열심인 예비 신랑에게 배울 점이 많아서 더 좋았습니다. 제 감정이 예비 신랑과 마음이 같아지고부터는 저희 관계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어요. 귀엽게도 제 마음이 뭐라고 예비 신랑은 그걸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저희는 연애를 하면서 더 사이가 깊어졌습니다.
저보다 예비 신랑이 가진 마음의 속도가 더 빨랐는데 예비 신랑은 이미 저랑 결혼까지 할 생각으로 만나고 있었다더군요. 나는 자기처럼 청순한 여자랑 결혼하는 게 소원이었어. 마음이 청순한 사람은 요즘 세상에 생각보다 찾기 어렵거든. 그런데 내가 볼 땐 자기가 딱 그래. 그래서 결혼을 한다면 자기랑 할 거야, 나는. 마음씨 깨끗한 여자를 원했다면서 제게 은근슬쩍 결혼 얘기를 한 번씩 꺼냈었어요. 그때마다 장난기 어린 분위기와는 다르게 표정이나 눈빛이 진중하여 저도 모르는 사이 예비 신랑에게 빠져들었죠. 예비 신랑은 30대 초중반인데도 모은 돈이 상당했습니다. 이미 자기 명의의 집도 있고 차도 있는 능력남이라 우리가 당장 결혼을 하더라도 형편에는 문제는 없는 여건이었어요. 저 또한 나이도 나이지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재력이 평타 이상은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제가 연애보단 일에 미쳐 살며 저를 위한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 저도 돈 없어서 허덕여 본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렇듯 저랑 예비 신랑은 마음만 맞는다면 언제든지 결혼을 준비해도 문제될 게 없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저는 당시 저희가 연애를 한 지는 고작 3, 4개월밖에 안 되었던 터라 아직 결혼을 고민하기엔 만남이 짧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결혼을 좀 더 진지하게 만나보고 알아본 후에 진행하고 싶어. 자기가 결혼할 준비가 다 됐다는 건 나로서도 믿음직한 부분이긴 해. 근데 우리 아직 만난 지 1년도 안 됐잖아. 나는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결혼하고 싶진 않아. 고맙게도 예비 신랑은 제 의견을 존중해주며 더 이상의 진도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덕분에 마음 편히 한 2년 가까이 사귀다가 드디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제가 40살이 되었기 때문에 더는 고민할 수가 없어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평생 안 할 거면 예비 신랑과 가벼운 만남만 가지다 헤어졌겠지만 저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고 30대까지 내 삶을 즐겼다면 앞으로의 인생은 동반자와 함께 걸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비 신랑의 청혼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웨딩드레스를 맞추고 식장을 맞추고 신혼집 알아보고 하는 게 전부 즐거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새로운 미래가 너무 기대되어서 기분이 한껏 부푼 상태였죠. 하지만 여기까지가 제게 가장 설레고 좋았던 순간이었고 그 뒤로는 불길함의 징조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바로 양가 어른께 인사를 드리면서부터였는데요. 저희 집에 인사 간 것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댁에 갔을 땐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예비 시댁에 들어갔더니 예비 시모가 특히나 저를 엄청 반겨주었는데요. 예비 신랑이 화장실 간 사이 집 구경시켜주겠다며 저를 데리고 막 돌아다니다가 예비 시부모 방까지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부가 쓰는 책상에 웬 모르는 젊은 여자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옛날 책상들 보면 유리로 덮인 책상 있잖아요. 그 안에 젊은 여자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예비 시모의 젊은 모습이라고 하기엔 사진 자체가 너무 현대식이라서 예비 시모는 아닌 듯 했고 예비 신랑한테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냐고 하니 그건 또 아니었거든요. 웬만하면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지만 책상에 끼워 놓을 정도면 어느 정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놓고 예비 시모한테 물어봐야 했어요. 물론 혹시 실례될 질문일지도 모르니 빙빙 둘러서 말입니다. 어머님, 이분은 누구세요? 대영 씨는 외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어머님 젊었을 때예요? 되게 미인이시다. 옛날 사진을 요즘식으로 인화하신 거예요? 그렇게 물었더니 예비 시모가 자기 아들 자랑을 술술술 하다가 제가 가리키는 걸 보곤 급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곤 사진에 대한 얘기는 생략하고 이상한 동문서답을 했어요. 이제 그만 밥 먹자더니 저를 데리고 급하게 거실 밖으로 나와버렸죠.
어르신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정말 물으면 안 될 일을 물어서 그런 건지 예비 시모 행동이 너무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수상쩍게 나오는데 제가 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예비 시댁에선 마무리 잘하고 나와서 예비 신랑한테 따로 그 사진의 존재를 물었습니다. 엄마가 그 사진 아직 안 치웠나 보네? 사실 내가 지난번에 전 약혼녀 얘기한 적 있잖아. 걔랑 결혼까지 갈 뻔한 사이였는데 걔가 알고 보니 자기 집 형편을 사기쳤더라고. 그래서 파혼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약혼녀 사진이 버젓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비 시부모가 전 약혼녀 사진을 갖고 있는 건 예비 시댁과 그녀가 많이 친했었다고 그래서 그녀의 소식을 가끔씩 궁금해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비 신랑은 제가 괜히 신경 쓸까봐 그는 그녀 욕을 더 하면서 자기 입장에서는 꼴도 보기 싫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파혼했다는 이력을 못 들은 게 아니었기에 그냥 싶었는데 그 변명 자체가 제게 그리 개운한 변명은 아니었어요. 도대체 전 약혼녀랑 집안이 얼마나 가까웠길래, 도대체 그녀가 얼마나 자기 집 형편으로 사기를 쳤길래 책상에 사진까지 보관할 정도로 좋았던 관계가 파혼으로 치달았나 궁금했습니다. 물론 전 약혼녀랑 파혼하는 덕에 제가 예비 신랑을 만난 거라 당시에는 그저 그녀가 예비 신랑을 놓쳐줘서 고맙게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결혼식 날짜가 3주 뒤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저와 예비 신랑의 관계는 여느 때처럼 돈독했어요. 당시 저는 앞으로 다가올 성대한 식을 위해서 살도 빼야 하고 피부 관리도 해야 하고 신혼여행지도 알아봐야 하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정신없이 보냈는데요. 그 때문에 예비 시댁에서 봤던 그 사진 여부에 대해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바쁘게 지내고 있던 날 제게 문자 하나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저를 향한 경고 메시지 같은 거였는데요. 저더러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김대영 씨 맞냐고. 그 사람 사기꾼이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간결하고도 강한 경고가 날라왔었어요. 느닷없이 날라온 문자는 황당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등골에 초름을 쫙 일으켰습니다. 근거 없는 말이니 무시하면 된다지만 이상하게 그 브레이커를 밟은 것처럼 제 심장이 덜컥 멈추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누군데 제 예비 신랑을 알고 있고 사기꾼이라고 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건지,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사실은 또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자였으나 검증되지 않은 메시지이니 일단은 답장을 하지 않고 그날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날은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 그 문자 내용들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제가 답장이라도 해주길 바라는 건지 같은 번호로 비슷한 분위기의 문자가 또 날라오더라고요. 문자 내용은 역시나 예비 신랑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협박조의 설득이었죠. 저더러 자기 꼴 나고 싶지 않으면 당장 헤어지라면서 예비 신랑이 집도 차도 다 자기 명의라고 하지 않냐고 그거 다 구라라고 했고, 예비 신랑이 본래 순진한 여자 께서 등쳐먹고 쉽게 살려는 제비 새끼라는 욕들이 가득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문자는 하루 이틀을 시작으로 매일매일 날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계속 읽고 무시했고 그 찝찝한 문자를 그저 누군가의 장난일 뿐이라고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의 문자를 계속 받다 보니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문자의 황당한 내용들이 진짜처럼 느껴지지 뭡니까? 아직 예비 신랑한테 말은 안 한 상태였어요. 문자 내용을 보면 볼수록 이걸 보내는 당사자가 예비 신랑과 결혼 직전에 헤어졌다던 전 약혼녀의 존재 같았거든요. 왠지 제가 먼저 상황의 진위를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문자들이 사실이라면요?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면요? 당연히 제게 더 소중한 사람의 말을 믿어야겠지만 아마 다들 이런 의문의 메시지를 받는다면 대부분 흔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첩보 영화도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수상쩍은 메시지를 받으면서 파혼을 협박당하고 있는 건지 당시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로만 고민한 지 한 2주 정도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혼자서 이 사실을 감당 못할 거라고 보고 예비 신랑에게 그간 받았던 문자 내용을 밝히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예비 신부 입장에서 당연히 예비 신랑 쪽을 믿어야겠다는 일말의 신의로 물어본 거였죠. 대체 이 여자는 누군데 자기더러 사기꾼이래? 대꾸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내가 결혼할 남자로 자꾸 이런 소리 들으면 나 좀 불안하거든. 제가 받은 문자를 보자마자 예비 신랑은 사색이 되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그러고는 왜 진작 얘기 안 했냐고 갑자기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혼자 진정해서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전 약혼녀 얘기했었지. 걔가 나한테 집안 사기쳐서 파혼했다고 했잖아. 나한테 보복하려고 너 신상캐서 이 짓 하는 것 같은데 당장 차단해. 상대해줄 가치도 없는 여자야. 보복을 무슨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 번호는 또 어떻게 알아서 이러는 거래? 이거 엄연히 범죄야. 자기도 이 여자가 이러는 거 몰랐을 정도면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돼. 하는 짓이 정말 스토킹이잖아. 원래 뭐 없는 애들이 더 그리 추잡하게 나오는 거야. 그런 애들은 신고해도 답이 없어. 내가 진짜 알아서 할게. 돈 몇 푼 쥐어주면 더는 안 이럴 거야. 돈 몇 푼을 쥐어주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비 신랑을 말렸습니다. 그냥 신고하면 경찰이 생각보다 깔끔하게 처리해준다고 말했더니 예비 신랑이 절대적으로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혼자서 갈팡질팡한 태도를 보이던 예비 신랑은 제 휴대폰을 가져가더니 전 약혼녀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미 그런 행동만으로도 예비 신랑의 존재가 제게는 부자연스럽게 비쳤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게만 오는 문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문자는 그저 약과에 불과했는데요. 한날 엄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았더니 뭐라는 줄 아시나요? 아직도 이 부분은 기가 찹니다. 선주야, 나한테 이상한 문자가 하나 왔다. 어떤 사람이 네 신랑더러 뭣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니까 집안 망하기 싫으면 딸 결혼 말리라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네. 이게 다 무슨 말이니? 이 문자 받고 네 아빠랑 얼마나 놀랐다고. 이때부터 저는 이게 예산일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그 여자가 도대체 우리 엄마 연락처는 또 어떻게 알아낸 건지 이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는 일단 엄마를 안심시킨 후에 그 여자를 수신 차단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곤 예비 신랑한테 제 엄마 사정까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 전화번호까지 알아냈어. 이래도 내가 이걸 그냥 넘겨야 하는 일이야? 결혼식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여자 하는 짓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 이러다 이 여자가 우리 결혼식까지 찾아와서 깽판 치겠어. 미안해. 나도 얘가 이렇게 정신 나간 애인 줄 몰랐어. 어떻게든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우리 결혼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지난번에도 알아서 하겠다고 신경 쓰지 말랬잖아. 그런데 자기가 아무것도 못할 동안 이 여자가 지금 우리 엄마 전화번호까지 알아낸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하기 싫은데 왜 자기 과거 여자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불안에 떨어야 돼? 나 이거 신고할래. 기분 나빠서 못 참겠어. 제발 나 좀 믿어줘. 얘가 아무래도 내가 찾는 거 눈치채고 갑자기 숨어버린 것 같아. 얼마 전에 마주쳤는데 도망친 이후로 못 찾고 있어. 이러면 경찰에 연락한다고 해도 말짱 도루묵이야. 나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라, 응? 우리 결혼식은 절대 차질 없게 할게. 예비 신랑은 제게 절절매며 사과를 하더니 한 3일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우리 결혼식은 고작 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갈수록 뭔가 잘못되고 있는 듯해 불안했어요. 그렇게 3일 뒤 새벽 늦게 예비 신랑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혹시 전 약혼녀가 찾아간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어서 보자마자 화가 났어요. 저는 신혼집 들어가기 전까지 부모님 집에 머물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예비 신랑의 주의를 듣자 온몸에 공포가 싹 오르더라고요. 그날 예비 신랑과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된 사정인지 물었는데도 예비 신랑은 전 약혼녀를 만나지 못해 찾기만 하다가 포기를 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집을 찾아가기라도 할까봐 미리 주의를 주는 거라 했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꼭 덧붙였고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는 신뢰성 없는 말로만 저를 위로했죠. 그 일 때문에 예비 신랑과 새벽 내내 통화를 하느라 밤잠을 샌 저는 피곤한 몸으로 출근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풍기는 악취 때문에 선졸음마저 다 깼을 정도로 놀라고 말았어요. 대체 이게 무슨 냄새인가 싶어 주위를 둘러보다 발견을 한 건데요. 세상에나 우리 집 대문 뒤에 웬 사람 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모양새나 굵기 등을 봐선 분명 사람 똥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뭉개져 있었는데 밟은 것도 아니고 누가 인위적으로 손을 이용해 퍼낸 모양새로 놓여 있더군요. 그 모양새가 가리키는 징조는 바로 제 눈앞에서 확인이 되었어요. 우리 집 바깥 문고리에 똥이 처발러서 굳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악 소리를 지르며 기겁하고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제 비명소리에 부모님이 저를 걱정해서 뛰쳐나왔고 저는 부모님께 상황 설명할 새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얼마 뒤 경찰이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제가 사정을 설명하기도 전에 문 밖에서 이미 상황 파악을 한 듯 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지피는 사람 있냐는 경찰의 말에 저는 당장 예비 신랑의 전 약혼녀를 불렀어요. 전화번호 말고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동안 받은 협박 문자까지 보여주면서 이상한 스토킹을 받고 있었다고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제가 준 전화번호와 건물 내 CCTV를 이용해서 전 약혼녀의 인상착의를 확보해 바로 추적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얼마 뒤 전 약혼녀를 붙잡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비 신랑이 그렇게 못 찾겠다고 헤매기만 했던 전 약혼녀를 12시간도 안 돼서 잡은 거였어요. 물론 예비 신랑 입장은 경찰이 아니니까 능력면에서 경찰보다 뒤떨어졌다는 걸로 이해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는 경찰 연락을 받자마자 당장 그 여자의 두꺼운 낯짝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날 연차를 낸 저는 서둘러 경찰서에 달려갔고 그곳에서 범인이라고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과 달리 너무 순하게 생긴 시골 아가씨가 한 명 있었어요. 전혀 나쁜 짓 할 것처럼은 안 생긴 분위기였단 뜻입니다. 그 여자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지 아무런 미동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는데 경찰이 그 여자의 신원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그런 추잡한 짓을 한 여자라고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경찰 덕분에 저는 그 여자가 전 약혼녀라는 걸 알았고 바로 그 전 약혼녀를 붙잡고서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쏟아냈어요.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우리한테 왜 이래요? 이미 대영 씨랑 헤어진 사이라면서요. 그쪽이 대영 씨한테 사기 쳐놓고 왜 대영 씨더러 사기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엄연히 스토킹이에요. 이럴수록 그쪽만 더러운 꼴 당하는 거 몰라요? 그 인간이 그러던가요?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아주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구만. 저기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야 될 걸 믿으세요. 40살이면 사회생활 좀 하셔서 사람 보는 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이 하는 말 중에서 여태껏 확신할 만한 구석이 있었던가요? 전 약혼녀는 순한 얼굴과 다르게 예비 신랑을 비꼬면서 가소롭다는 듯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자의 말을 다시 곱씹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비 신랑이 하는 말에 확신한 적 있었냐는 전 약혼녀의 도발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예비 신랑의 행실을 곱씹어 봤는데 이 여자 질문에 알맞은 답이 당장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게 될걸요? 제가 그쪽을 도울 입장으로 이런 흙구덩이에 발을 담그는 건 아니고요. 저도 크게 당한 게 있어서요. 저야말로 그 자식 좀 만나고 싶은데 이 쥐새끼 같은 놈이 보통 날쌘 게 아니네요. 무슨 소리예요? 대영 씨를 만나고 싶다고요?
대영 씨가 당신 찾으려고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요. 지금도 우리 결혼식 앞두고 당신이 이상한 문자로 협박하는 바람에 혼자서 당신 찾느라 생활도 엉망이 됐다고요. 그 자식이 말은 참 잘하죠. 전생에 진짜 들쥐라도 됐나 봐요. 어쩜 그렇게 쥐구멍을 잘도 찾아서 빠져나가는지. 그쪽이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는 것 같아서 말하는데 공생이랑 기생을 좀 구분하세요. 제가 당시 너무 정신없어서 경찰서까지 갔던 상황을 아직 예비 신랑한테 얘기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비 신랑한테 바로 얘기 못했던 게 천만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제게 다소 세게 발언하면서까지 전 약혼녀가 저를 정신 차리게 하려던 건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제부터 밝혀질 전 약혼녀와의 얘기와 그녀가 제게 보여준 증거물은 예비 신랑 때문에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저의 인생을 구제해 주었습니다. 그 새끼 돈 많은 척 다 가진 척 하면서 마음이 청순한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안 해요?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하는 게 꿈이라고 안 하던가요? 그거 다 그 새끼 수법이에요. 이 정도로 뒤구린 인간이면 사정을 잘 몰라도 결혼식을 취소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들어요? 나 같으면 진이 따지고 말고 할 것 없이 그런 찝찝한 놈 바로 버릴 텐데. 전 약혼녀 입에서 예비 신랑이 제게 했던 고백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격인데 그녀가 하는 말은 더 이상 제가 예비 신랑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전 약혼녀한테 접근했던 건 예비 신랑이 전 약혼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제대로 안 해서 전 약혼녀가 상가 건물 몇 채는 갖고 있는 줄 알고 접근을 했었다네요. 뒤늦게 전 약혼녀에게 몇 억 가치의 건물이 없다는 걸 알고는 가차없이 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수법을 당한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 약혼녀는 자기가 제일 긴 세월간 예비 신랑한테 사기를 당했다가 까였고 자기 부모님 통장을 훔쳐간 예비 신랑을 쫓기 위해서 이를 갈며 예비 신랑의 다른 약혼녀들까지 만나서 고소하기로 마음을 모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보여준 고소 동의란에는 무려 18개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제 눈앞에 있는 전 약혼녀를 빼고는 하나같이 예비 신랑보다 연상이었고 재산이 기본적으로 억대에다 직업은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 약혼녀는 예비 신랑의 실패작 같은 부분이었다는 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약혼녀와 만난 시간이 아까웠던지 그녀의 부모님 통장에 손을 댔었나 봐요. 모든 걸 세세하게 들었음에도 이건 결국 말뿐이라고만 생각하고 싶었던 게 당시 제 마음이었어요. 소중한 사람에게 당한 배신을 한순간에 믿는다는 거,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예비 신랑을 향한 제 마음속의 기대가 단 한 톨도 남지 않을 때까지 믿어야만 돌아설 때도 미련 없이 등을 보일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신랑이랑 관련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개인적인 앙금 때문에 일 꾸며서 우리 사이 망치려는 거 아니에요? 그쪽 집안 형편 안 좋은 편이라면서요. 괜히 우리 신랑 재력이 아까워서 붙잡고 싶은 거 아닌가요? 부정하고 싶겠죠. 저뿐만 아니라 고소에 동의한 여자들도 다 그쪽처럼 그렇게 부정했대요. 새파랗게 어린 놈한테 사기당한 게 쪽팔려서 모른 척 눈 감고 넘겼던 건데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니까 늦게나마 깜빵에 넣고 싶나 봐요. 다들 저한테 뭘 보내줬는지 아세요? 저는 이미 심하게 흔들려 버렸지만 예비 신랑이 제게 보여준 진심이 거짓이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아서 자꾸만 전 약혼녀한테 따졌어요. 어쩌면 저도 모르게 예비 신랑을 마음 놓고 돌아설 수 있도록 더 확실한 증거를 갈구했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전 약혼녀가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증거물에서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그녀가 보여준 것은 다름 아닌 18명의 여자들이 보내온 예비 신랑과의 웨딩 사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남아있던 일말의 기대마저 내려놓고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을 고작 3일 앞둔 날이었는데 저의 모든 앞날이 와르르 무너져 앞이 깜깜한 기분이었어요. 머릿속이 새하했죠. 전 약혼녀는 이미 경찰한테 이 사실을 밝혔는지 경찰 쪽에서 이미 예비 신랑을 체포하러 갔다고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타이밍에 예비 신랑이 개 쌍욕을 하면서 들어오는데 제가 주저앉아 있으니 예비 신랑은 저를 보지 못한 채 전 약혼녀만 봤는지 예비 신랑이 갑자기 경찰을 밀치고서 전 약혼녀를 덮치러 뛰어오더라고요. 야, 이 거지 같은 년아. 만날 때도 그렇게 거지 근성 드러내면서 사람 발목 붙잡더니 날 끝까지 뒤쫓으시겠다. 너네 부모 돈 때문에 그러냐? 나도 너 만났던 시간 아까워서 보상 좀 받으려고 했던 건데 참 더럽다 더러워. 야, 비렁뱅이 돈 같은 거 안 받을 테니까 들고 꺼져. 더는 내 결혼 방해하기만 해봐. 예비 신랑은 도중에 경찰한테 붙잡히는 바람에 전 약혼녀 가까이는 오지 못했고 그렇게 멀찍이서 소리만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듣자 하니 전 약혼녀 말대로 이 여자 부모님의 돈을 훔친 것도 맞고 예비 신랑의 말씨가 저급하다는 것도 알겠더라고요. 전 약혼녀를 대하는 태도만 봐도 제가 들은 모든 사실이 루머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충격에 한참 주저앉아만 있던 제가 뒤늦게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예비 신랑이 깜짝 놀라서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그 처량한 꼴이 예비 신랑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더 울분이 터졌습니다. 예비 신랑은 경찰을 바로 뿌리치고 제게 달려왔어요. 자기가 왜 어떻게 여기 있어? 이 여자가 또 뭐라고 한 거지? 둘이 따로 만났던 거야? 이 여자 정신 나갔으니까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예비 신랑은 혼자서 극도로 흥분을 했다가 불안해하면서 금세 제 손을 잡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이런 오락가락한 태도가 예비 신랑의 특징인 것 같더군요. 화냈다가 바로 꼬리 내리는 짓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놓치기 아까워서 나한테 끝까지 숨겼니? 네가 나한테 알아서 하겠다고 떵떵거려 놓고 정작 보여준 게 이런 꼴인데 내가 뭘 얼마나 더 믿어줘야 돼? 지금 이 여자가 하는 말보다 네 말이 더 개똥으로 들리는데? 그래, 알아. 그럴 수밖에 없겠지. 나는 저 여자 입노름에 당하고 있는 피해자고 저녀는 가해자니까. 작정하고 얘기를 꾸며온 사람이랑 밑도 끝도 없이 당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말하는 수준이 같겠어. 예비 신랑은 제 손을 불끈 쥐고서 어떻게든 저의 돌아간 눈빛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의 생각은 온전히 한 방향뿐이었어요. 제게 믿음을 갈구하는 이 손으로 예비 신랑이 18명 여자의 뒤통수를 쳤다는 생각에 그저 화가 치밀어 오르기만 했죠. 이제는 저까지 해서 19명을 속인 셈이겠네요. 이 상태로 예비 신랑을 믿기에는 제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고 온갖 정이 다 떨어져서 소름까지 끼쳤으니 예비 신랑한테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의 손길을 바로 뿌리치곤 그대로 귀싸대기를 한데 뒤통수까지 2대를 날렸어요. 야, 이 정신 나간 새끼야. 나는 그래도 너 끝까지 믿으려고 했어. 누가 누구한테 사기를 쳐? 인생이 만만하니? 그렇게 심심했어? 어떻게 18명을 등쳐먹을 수가 있어? 저기요. 왜 다른 여자 말을 믿냐고. 내가 말했잖아. 저 여자 스토커 같은 거야. 나 자기한텐 다 떳떳하다니까. 왜 증명되지도 않은 루머를 믿고 그래? 네가 정상적인 새끼였으면 이런 상황이 꼬이지도 않았겠지. 누나들이 돈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연상한테 붙어먹으려고 그랬니? 참 좋은 여자들로 잘도 골랐더라. 이런 것도 재주라고 봐주고 눈 감아줘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를 어떻게 꼬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사기친 게 아니라 그 여자들한테 사기를 당한 거라고.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한테 한 놈이 사기를 치겠어. 어느 쪽이 좀 더 실현 가능한 일인지를 잘 판단해 봐야지. 무작정 듣는 대로 믿으면 어떡해. 예비 신랑은 정말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꽁무니를 빼더군요. 도대체 뭘 믿고 경찰서에서까지 발뺌을 하는 건지 놀랍기만 했습니다. 황당했던 저는 전 약혼녀 폰에 있는 18개의 웨딩 사진을 예비 신랑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그러니까 이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여자들이랑 연애만 했대요. 하지만 사귀는 절대 친정은 없었고 단지 웨딩 사진을 찍기만 하면 관계가 파투났다면서 자기한테 그런 안 좋은 사주 같은 게 신 것 같다는 등의 해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와의 결혼만큼은 밀어붙이고 싶었는지 자기의 파혼 팔자 좀 고쳐달라고 우스운 소리로 매달리지 뭡니까? 네 놈이 사람을 얼마나 호구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간과한 게 있다. 누나들이 너보다 배운 게 더 많아서 하찮은 제비 새끼한테 당한 거 쉬쉬 못 넘겨주거든. 돈 없이는 이 세상 못 살 것 같지? 깜빵 세계는 등 처먹으면서까지 돈 구걸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곳이거든. 너한테 아주 딱인 곳이라서 우리가 친히 처박아 두려고. 감방 존재는 또 무서운지 예비 신랑이 시겁해서 무릎까지 꿇었는데요. 찌질하게 질질 짜면서 그제야 진실을 고백하더라고요. 사기친 것도 인정을 했고 저한테 부끄러운 짓을 한 것도 맞는다고요. 그러면서 또 갑자기 자기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걸로 동정심을 사려고 하더군요. 그걸 보고 느꼈습니다. 여태 제가 예비 신랑을 많이 봐주고 좋게 좋게 넘어가 줬다는 걸요. 네가 내 돈까지 등쳐먹었으면 나 네 면상 2대로 안 끝냈어. 남자 구실하게 내버려 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거다. 네가 우리한테 사정해야 되는 건 살려달란 소리가 아니라 돈 갚을게요. 그래야 되는 거야 이 애새끼야. 이참에 깜빵 가서 인생교육 좀 받다 나와. 이미 경찰 내부의 사람들은 무릎 꿇고 있는 예비 신랑을 하찮게 바라보는 분위기였습니다. 거기다 대고 전 약혼녀는 그런 예비 신랑 앞에서 그동안 예비 신랑이 사기쳤던 연상녀들 이름을 다 읊어주었어요. 변호사 선임비 많이 들겠다고 파이팅 응원을 해줬죠. 정말 제가 다 쪽팔려서 고개를 들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런 사기꾼 하나 알아보지 못하고 그동안 저놈 옆에서 시시덕거리며 보낸 세월이 모조리 창피함으로 남아버렸어요. 요즘 말로 흑역사라고 하나요? 사연 쓰는 곳이 아니었다면 제 지인들 앞에서는 감히 얘기를 꺼내보지도 못했을 정도로 민망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돈을 뺏기지 않아 다행인 셈이었어요. 다른 여자들은 예비 신랑한테 빌려준 돈이 상당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경제관념에서는 다소 냉정한 타입이라 예비 신랑이 은근슬쩍 보냈던 시그널을 못 알아챈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비 신랑이 제게 돈을 뜯어가지 못해서 저와 결혼까지 진행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래나 저래나 저는 운 좋게 나름대로 피해자 신세를 면했잖아요. 전 약혼녀들의 존재는 저를 공포스럽게 만들었지만 그들 덕분에 인생을 구제받은 셈이니 저는 예비 신랑 고소하는 데는 힘을 보태주기로 했어요. 다시는 이딴 사기꾼 새끼가 사람 마음 가지고 돈을 해먹는 일이 없도록 SNS에 신상까지 까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18명 여자들도 전부 도움을 보태주는 덕에 예비 신랑 얼굴을 알리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아, 그리고 전 약혼녀는 저희 집에 똥 처바른 처벌을 따로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것만큼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대체 왜 그랬냐고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러니 전 약혼녀가 하는 말이 저한테 강하게 충격을 주지 않으면 또 예비 신랑한테 끔뻑 속는 피해자가 생길 것 같아서였다고 해요. 당연히 사람 똥은 아니고 개똥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전 약혼녀는 뒤늦게나마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 여자의 말이 변명이었든 아니든 간에 제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해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강력한 방법 덕분에 제가 예비 신랑을 떼어놓을 수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 약혼녀 쪽에서 문짝 전체를 배상하는 걸로 하고 합의해줬습니다. 그리고 고소 진행도 방지턱 하나 없이 속전속결 진행되었어요. 예비 신랑은 수많은 대상을 상대로 대략 6억 원가량을 상습 사기친 죄로 4년 유기징역에 처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맞은 뒤통수의 세기에 비하면 아주 허망한 결론이었지만 그래도 불구덩이에 발 담그기 직전에 빠져나올 수 있어 다행으로 보려고 해요. 그런데 역시나 잘못 밟을 뻔했던 똥은 근처만 가도 냄새에 배이는 법인가 봐요. 예비 신랑이 잘못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예비 시댁에서 제게 따로 연락이 왔었는데 저를 뭘 얼마나 봤다고 엄청나게 배신을 당한 것처럼 원망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감히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내? 내 아들이 무슨 사기를 쳤다고 그러냐? 여태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효도하면서 잘만 살아온 착한 아들이야.
어디 그런 쪽팔린 이유를 만들어다가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먹칠을 해? 이보세요. 저희가 상견례 안 한 이유는 뭔 줄 알고 큰 소리세요? 그쪽 아드님께서 그쪽들이 말실수라도 할까봐 입막음 시키려고 생략한 거랍디다. 긴 말하기 싫고 아드님 쪽팔린 죄명을 믿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요. 이미 피해자들이 그놈 잡아먹으려고 쌍심지를 켜고 있어요. 아들 목숨 건사하길 바라면 사기꾼 부모답게 집안에 꽁꽁 숨어서 사시는 게 좋을걸요? 그날 예비 시모 전화를 깔끔하게 마무리했지만 왠지 이쪽 사정을 예비 신랑의 전 약혼녀한테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예비 시댁에서 전 약혼녀랑 많이 친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 약혼녀한테 예비 시모 연락처를 넘기며 예비 시댁의 입장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 약혼녀가 예비 시모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나 보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엄청 환대를 했다는데 거기다 대고 전 약혼녀는 자기 돈 내놓으라면서 당신 아들이 우리 부모님 돈 훔쳐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네요. 예비 시모가 식겁하고 전화를 먼저 끊었는데 전 약혼녀가 끈질기게 연락을 하며 끝까지 돈을 갈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비 시모 표정이 상상되어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동시에 좀 씁쓸한 감정이 밀려오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살면서 사기를 당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은 제게 큰 공허감을 주었습니다. 고작 별 볼 일 없는 사기꾼의 행각에 노란한 것이지만 그것에 제 인생 가치관이 크게 흔들려 버렸잖아요. 아마 당분간은 일에만 몰두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쉽게 결혼을 생각해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안다고 자부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으니 불행을 이쯤에서 막은 걸 행운이라고 생각하렵니다. 사연을 마무리 짓는 이 와중에도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저라도 지나가다 이런 사연이 보이면 고개를 저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사연 당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말은 창피하다 전했어도 힘든 건 힘든 거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제가 소중히 생각하고 믿던 사람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들어주셨다면 제 허탈한 기분이 좀 더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나이 40살이 되어서야 한 번 더 인생을 돌아보게 된 한 노처녀의 속풀이였어요.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감사하고 쓴소리 한마디 던지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럼 늘 인생 평안하시고 부름만 쏙쏙 골라서 피해가는 지혜를 잔뜩 받으시길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